지금 사실은 AI의 상당 부분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서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그쵸. 서버에서. 네. 애플보다는 엔비디아가 거기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엔비디아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힘을 못 썼어요. 과거에 테크팀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수요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컴퓨팅이 집중화됐던 때가 있었고 메인프레임으로 그게 PC로 갔었고 다시 서버로 갔었고 네. 모바일로 갔었고 지금 다시 서버로 온 거거든요. 다시 또 이제 엣지 단으로 갈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언데바이스 AI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피지컬 AI가 있을 거고 애플이 지금 갈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음에 좀 올 거거든요. 애플은 아마 엣지 단, 언데바이스 AI에 들어가는 AI 모델 최적화, 강화하는 쪽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서의 성능 최적화, 엣지 단에서 AI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AI 버블론 얘기 해보겠습니다. AI 버블론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제 질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워낙 시장에서는 질리지 않고 조정에 또 충격에 여러 가지 좀 우려들 섞인 시나리오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상황들을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제 반도체나 AI 관련된 기업들의 임원 및 대표들은 이제 발언도 좀 정치인처럼 계산되게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뉘앙스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주가가 꽤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실제 산업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이세철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물론 뭐 그들도 노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솔직히 얘기하려다 보니 아니면 지금의 현 상황들을 그대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투자를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주가가 꽤 크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그 사안들에 대해서도 먼저 여쭤볼 텐데 일단은 브로드컴 컨퍼런스 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나 또 이슈화됐던 사안들 전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뭐 최근에 사실 이제 오라클도 있었고 네. 뭐 브로드컴도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요즘 어떤 숫자가 나오고 어떤 커뮤니티가 나와도 요즘 센티먼트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도 지금 11월, 12월이 사실 올해 워낙 이제 그 AI 관련된 회사들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들 지금 그런 어떤 이슈도 관계없이 최근에 사실 큰 이슈도 그 어떤 긍정적 뉴스도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주가적으로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보기엔 야구로 치면은 한 2회 정도 와 있는데 주가는 한 4회까지 왔다가 최근에 한 3회까지 이렇게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 역시 초입 국면인데 주가가 맞습니다. 좀 앞서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회차가 너무 앞서가 버리다 보면 이제 좀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뒤에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얘기긴 한데 센티먼트가 안 좋다는 건 저도 엄청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국내로 국한돼서 보면 센티먼트는 안 좋은데 개인들은 매수를 합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일단 소나기가 올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계속 소나기가 내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나기가 좀 내릴 때는 조금 피했다가 네. 뭐 물론 뭐 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네네. 좀 비가 올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그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를 사실 볼 수가 그것들에 대한 그렇죠. 논란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산업의 초기라면 네. 무너진다는 자명한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쵸. 지금은 걷어들일 때는 아니다라는 게 그러면 전무님의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시각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 투자자처럼 저희가 뭐 올라갔을 때 수급을 보고 팔고 다시 사고 이게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라면은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계속 유효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조정받을 때 네. 분할해서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AI 버블론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맞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가에는 버블이 낄 수 있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산업은 초입 국면이더라도 네네. 그러면 결국
가격이 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네네. 지금의 조정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갈 텐데 주가에 대한 버블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뭐 주가라는 건 항상 위아래로 있거든요. 버블이든 아니면은 네. 이제 저평가됐든,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건 사실이고, 네.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이 있는 건 맞는데요. 모멘텀이 계속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또 이 2회가 3회로 가거든요. 그러면 3회로 가면 주가는 또 4회, 5회로 갑니다. 네, 사실 이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산업이 한 7회 말 정도 되면 네네. 꼭 좀 출연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마 7회 말쯤 되면은 이제 그게 주가는 9회까지 가 있을 거거든요. 그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경기 그때가 끝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럼 8회 가더라도 주가는 안 가죠. 아. 예. 그때 좀 꼭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현재 한참 후에야 아마 한참 후에나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아무튼,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산업 자체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기업들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너그럽게 봤을 때 그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셔서 혹시 그러면 그 피크아웃을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언제쯤으로 보고 지금 계세요? 이제 보면은 그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금의 산업의 비슷한 트렌드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낸드 업사이클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가 이제 없어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그 낸드가 이제 필름을 대체하게 네. 됐고, 그리고 MP3 플레이어가 소니 워크맨을 대체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대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수요가 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낸드 업황이 한 7년간 좋았습니다. 장기 호황이었고, 그때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계속 이렇게 영원한 시장인 줄 알았는데 한 네. 7년 지나니까 또 시장이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7년의 장기 호황이 있었는데 지금 AI는 사실 D램, 낸드 모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신규 수요라고 볼 수 있겠고요. B2B 쪽으로 이제 수요가 늘고 있어서 한 7년 이상의 사이클이 좀 오지 않나. 다만 매번 구간마다 주가는 또 올라왔다 조정을 받는 부분이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야 워낙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들은 많을 것 네. 같고 좀 워낙 큰 그림이고 먼 미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슈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질은 해주셨는데 지금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약간 걸림돌이나 약간 찝찝함이 있으면 일단 주가는 빠지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보다는 그냥 가이던스와 그 컨퍼런스 콜 때 나온 뉘앙스를 봐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것도 참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지금의 관전 포인트들을 그러면 전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마 가이던스 방향성을 좀 잘 들어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숫자도 숫자지만, 근데 물론 이제 숫자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이제 미래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려하는 건 투자예요. 또 그쵸. 반도체도 또 투자가 늘어나면 또 공급 과잉이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뜯어보면 공급 과잉이 내년 후년도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그 클린룸이 별로 없거든요. 네. 신규 클린룸이 나와봤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년 2분기 정도에 이제 신규 용인에 새로운 팹이 하나 지어지고요.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8년, 빨라야 27년 하반기가 되는데, 보통 그 팹을 건설하고 팹을 열고 나서 장비를 인스톨 이제 설치하는데 한 3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웨이퍼를 넣어서 나오는데 한 5개월 걸리거든요. 이게 베스트 케이스예요. 예. 그러면 거의 9개월, 3개월, 5개월이니까 8개월인데 이 빨라야 27년 연말 아니면 보통 예상하면 28년 상반기 정도의 이제 생산량이 새로 올라오는 캐파가 올라옵니다. 예. 그때까지는 사실 가용 캐파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그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네네. 공급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타이트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러면 뭐 투자를 계속
A라는 기업은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가 재무적으로 결국에는 끄트머리 와서 산업은 너무 호황이고 공급도 계속 타이트한데도 기업이 무너질 수 있는 사례나 가능성도 있습니까? 공급이 타이트한데 무너지는 사례는 아.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예. 수요 공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이상 그렇죠.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선순환으로 봐야 되는 거지. 갑자기 돌발성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을 이제 하려고 늘리려고 하면 네. 이게 그 디지털처럼 바로 튀어나오질 못해요. 예. 수요는 위로 아래로 금방금방 변하는데 공급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네. 위로 아래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네. 메모리 관련해서는 진짜 다들 그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쵸. 혹여나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생경하거든요. 네네. 쇼티지의 산업이 호황이면 네. 기업들이 다 좋은 게 맞는 건데 이제 그쵸. 투자나 재무에 대한 요즘에 걱정거리들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여쭤봤고 네네. 일단 믿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중국과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그러니까 중국 쪽이 엔비디아 칩을 거부한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사실 옛날에는 어떻게든 그 엔비디아 칩을 중국 쪽이 가져가고 싶어서 미국이 수출 규제를 했던 상황인 건데 그쵸. 네. 지금 그럼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중국의 칩이 네. 그만큼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아마 계속 필요할 거예요. 엔비디아 AI 칩이 필요한데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AI 칩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무기가 되는데 계속 여기서 끌려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디커플링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AI 생태계에 그동안에는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본인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제해서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이게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H200 수출도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또 많이들 또 구매를 하지 않을까. 아 쓰긴 써요. 네, 쓰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엔비디아한테는 네. 좀 장기적이고 어떤 어찌 보면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요즘에 워낙 센티멘트도 안 좋고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세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AI 칩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에이지 커스터머,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TPU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네. 사실은 지금 AI 칩의 다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이쪽 AI 칩 그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한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한테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고객이 다양화되고 칩의 니즈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HBM이 이제 커스터머되는 예. 네, 좀 뭔가 좀 맞춤형으로 가는 방향성이 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 공급사 입장에서는 되게 뭐 나쁘지 않은 그쵸.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공급사 입장에서는 지금 꽃놀이패 들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긴 한데 네네. 누가 먼저 많이 가져가냐의 문제겠지만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하니 뭐 거기다가 지금 HBM이 원래는 이제 그 학습용 예. 이제 수요잖아요. 학습용으로 만드는 제품인데 AI 트레이닝용인데 네. 지금 올라오는 수요는 추론용이거든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추론용 쪽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거에 지금 엄청난 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다 고객도 다양화된다 그러면 뭐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추론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기 전에 네. 그러면 막 TPU 얘기도 또 하게 될 네네. 테니까요. 그 전에 중국의 지금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 기술은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EUV 공정이 일단 도입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격차가 많은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딥식 같은 것들 이런 AI 모델 같은 것들은 오히려 뭐 지금 미국에 있는 AI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또 효율도 좋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제가 보기엔 거의 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웨어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우리 국내 투자를 볼 때는 네. 화웨이향 장비 수요에 대한 공부도 좀 미리미리 필요하긴 하겠네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이랑 중국은 아무래도 그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기술적으로는 격차가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엔비디아 향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투자 전략도 세우기는 해야 될 텐데 얘기를 추론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 일단 뭐부터 물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TPU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또 새로운 뉴스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PU 이후에 TPU가 한창 이제 얘기가 됐었고 여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구글 주가 많이 올랐고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형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쵸. 이제 너무 잘 아실 텐데 저 항상 이제 전문가들 만나면 여쭤보는 게 향후에 AI가 좀 더 상용화되고 생태계가 더 커졌을 때 GPU랑 TPU의 뭐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어떻게 재정립이 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미래 일이니까 누구도 확언은 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저는 그게 잘 안 그려져서 사실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제 모두가 이해를 했는데 GPU와 TPU가 어떻게 생태계에서 자리 잡을까에 대해서 혹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U 즉 AI 칩의 다변화되는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 동안에는 하나의 제품 가지고 다들 썼는데 다들 니즈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또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도 난 나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니즈도 생기고 있고, 그게 일단 하나의 이제 새로운 변화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전체 비중이 거의 뭐 90% 100%를 했다면 전체적인 비중은 이제 80% 70% 60% 정도까지 내려오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에이직이나 TPU 같은 것들이 비중을 이제 기존의 10%에서 한 60, 40%까지,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한 6대 4 정도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오유. 네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꽤 비등비등할 정도의 점유율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브로드컴이 그러면 더 좀 화제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H급 안으로 그러면 브로드컴은 이쪽으로 계속 시장을 키워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구글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H 기반의 칩을 만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끄트머리 가서는 누가 살아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H 시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네. 저희 초등학교 때 뭐 전과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과 알죠. 예. 네. 뭐 답안지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맞아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내가 다른 학습지를 또 공부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전과를 하나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수학이든 영어든 학습지를 또 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GPU가 전과예요, 사실. 예. 전과고, 동화 전과 뭐 이런 전과고, 그 TPU가 약간 학습지 같은 거죠. 내가 필요한 어떤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 나는 이거만 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어요. 정과는 국영수 사실 다 있는 있잖아요. 거죠. 1권부터 5권까지 한 세트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범용이고. 범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범용 AI GPU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도 만들다가 난 이것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그냥 GPU 사면 돼요. 그러면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나는 이거는 이제 있으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랭귀지 쪽에 언어 쪽에 더 모델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건 특화된 TPU를 만드는 거죠. 나는 근데 언어적인 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비디오 영상을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는 TPU가 필요해. 네. 그러면 내 영상 특화된 TPU인 거죠. 예. 그럼 그런 TPU는 AI 이런 랭귀지 언어 관련된 거는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GPU는 다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특화된 것만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생길 때 이제 또 그런 이제 수요가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각각의 AI를 구현하는 회사가 아예 그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GPU를 사면 내가 방향성이 좀 틀어지더라도 그냥 쓰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장점이죠. 네. 새로 또 내가 TPU를 낄 필요가 없으니까. TPU는 좋은 장점이 GPU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다른 기능은 다 빼고 난 이 기능만 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거 이쪽으로 만들었는데 시장이 이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하네요. 그럴 때는 또 다른 TPU를 또 만들어 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는 GPU 가지고 있으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시장 방향이 막 바뀌는 환경에서는 AI GPU가 훨씬 좋고요. 그거 말고 나는 그냥 여기에만 특화된 것만 하겠다. 이럴 때는 TPU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무님과 사실 뭐 몇 번 방송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서 제가 네. 질문을 자꾸 조금 좀 추상적으로 편하게 드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네. 전과랑 학습지 네네.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네네. 보통 보면 학습지 마진이 더 세거든요. 그렇죠. 전과보다. 네네. 뭐 이익률이 당연히 더 높겠죠. 네네. GPU랑 ASIC도 그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메모리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HBM을 공급할 때는 예. ASIC 같은 그런 TPU 업체들한테 파는 게 마진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반면에 전과의 장점은 누구나 다 사요. 모든 집에 있는 다 사야 되는 거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닌가요? 지금은 없겠죠. 요즘은 안 쓰겠죠. 네, 저희 나이 때는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다 사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학령 올라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전과를. 예. 네. 그런 관점에서는 물량이 엄청 크거든요. Q 자체가.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 낮더라도 P보단 Q가 느는 물량이 느는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시 못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가는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각 산업별로 뭐가 더 많이 쓰일지도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 네. 산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1대1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양상에서 ASIC 기반과 또 GPU 범용 기반의 칩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우리가 공개로 그냥 줄게. 우리 제품 써. 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오트론 3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의 숨은 뜻 한번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네, 엔비디아가 되게 아주 스마트해요. 사실 엔비디아는 이 하드웨어 회사인데 네. 소프트웨어 회사의 그 어떤 성향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쿠다 생태계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쿠다 때문에 엔비디아 AI 칩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공항이 맞아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되게 똑똑한 게 그 AI 칩을 말고 쿠다를 사실은 엔비디아 칩을 이제 연구소에도 많이들 또 네. 기증도 하시고 거기에 쿠다를 또 그냥 무상으로 줘요. 네. 그러면 이제 석박사들이 쿠다를 잘 쓰거든요. 네. 그럼 나와서 쿠다 아닌 AI 칩 서포트가 안 되는 AI 칩을 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예,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뭐 예를 들면 MS 워드에 익숙한 분들은 아래 한글 너무 어렵고 네. 반대로 아래 한글 쓰던 분이 워드 쓰기 어려운 것처럼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쿠다 생태계의 현실적인 무서움을 확 생각해 보니까 느꼈던 게 쿠다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개발자들은 생태계 안에 갇혀서 그 사람들이 기한하는데 사실 이 칩이 아무리 비싸진다 한들 개발자 돈 쓰는 게 아니라 회사 돈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한은 엔비디아 걸로 당연히 올리죠. 당연히 올리겠죠. 개발자들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가격이 올라가도 별 저항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전에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비슷한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는데 네. 옛날에 애플이 이제 그 일부러 그 맥북 같은 것들을 학교에 많이 기증을 했었어요. 기증해서. 중고등학교 때. 그럼 거기서 그거 익숙해진 친구들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IBM PC가 각 기업형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쓰고 되면서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지만 개인 젊은 친구들이 그걸 쓰게 해서 네. 익숙해지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걸 찾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마케팅 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 강화는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AI 모델을 무상으로 또 내가 돌릴 수도 있고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AI 칩과 최적화가 되겠죠. 음.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네오트론 3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AI 모델 오픈된 오픈 소스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쓰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자기 칩과 최적화를 시켜버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그 스캐드 MD 여기도 인수를 그거는 이제 했잖아요. 아마 데이터 이렇게 돌리는 네. 그런 기술들인데요. 아마 그것도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아마 인수하고 사용하려고 이제 그 모회사를 아마 인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다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이 작전이 좀 잘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악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포석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그러겠죠. 근데 이미 쿠다가 어느 정도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고 이제 새로 이제 영입한 소프트웨어들이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조하는 역할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하드웨어에 갇혀져 있진 않을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오픈 AI와의 협력도 더 강화할 테고 네. 막 인수를 할 테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오픈 AI와의 관계는 그럼 이거 공개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고 오픈 AI도 오픈 AI대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오픈 AI가 또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 AI도 엔비디아의 GPU도 쓰지만 네. 자체 TPU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 코어피티션이라고 할까? 약간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하는 이제 경쟁도 협력을 하지만 경쟁도 하는. 네. 네, 물론 100% 서로 맞는 뭐 완전히 경쟁자는 아니지만 뭐 오픈 AI 입장에서도 구글의 그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만 자기 TPU도 만들어서 쓰는 이 두 가지를 아마 병행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러면 종착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소프트웨어 파워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AI도. 그쵸. 엔비디아도 좀 그렇게 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기본 회사의 기본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 하드웨어가 메인일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팔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미끼 상품이라고 할까요? 네, 미끼 상품이 미끼 될 수 있겠죠. 상품. 예. 그리고 시장에서 또 도태될 수는 없으니. 예. 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무상으로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인 거죠. 네. 그렇죠. 플랫폼을 넓혀주면 그 플랫폼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되고 예. 그 플랫폼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제품을 이제 파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용자들한테 네. 장점이 더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오는 비효율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에이직으로 가는 것들이 네네. 근데 에이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직으로 가는데 그 에이직도 다 우리의 자체 칩을 하나씩은 다 갖고자 하는 그런 니즈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사실 두 개가 서로 양립되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각자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엔지니어 웍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중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그런 큐샤체한테는 좋겠네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비효율적인데 네. 그 회사가 엔비디아의 GPU를 안 쓰고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만들겠다는 관점에서는 효율화가 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다 자체 설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아바고 같은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예. 그리고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친구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같이 밍글하는 반면에 아마 브로드컴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서포트해주는 네, 내가 원하는 것들 만드는데 그거를 다 엔지니어 웍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네. 그거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가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구글이나 메타, 그러니까 구글만 들어보더라도 지금 주가로 보나 뉴스로 보나 하려는 사업으로 보나 왠지 구글의 경쟁사는 엔비디아처럼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체 칩 같은 경우에는 결국 브로드컴한테만 만들게 이렇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그러니까 않아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거다. 아까 말씀한 전과만 갖고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지만 갖고만 공부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두 가지를 같이 보잖아요, 보통. 네. 예,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뉴스에서 많이 네. 이런 옛날에 막 이런 산업하면 네, 합종연횡이라는 얘기 많이 네네. 쓰잖아요. 네네, 적이었다가 동지였다가 필요에 의해서는 서로 계약도 하고 맞아요. 경쟁도 네, 하고 여기도 지금 그런 생태계가 돼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범용과 에이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어떤 주가 측면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증가율, 상승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런 범용 칩보다는 에이직 기반의 칩 공급 회사가 지금으로서는 더 성장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이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렇게 좀 비중을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글 쪽 플레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그냥 브로컴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세만 보면은 에이직 쪽, TPU 쪽 성장세가 조금 최근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TPU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저는 이제 내년에 또 엔비디아가 루빈을 아마 내년 하반기 내년에 나올 거고 네. 또 루빈 울트라라고 또 나오거든요. 27년 정도에 또 나올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엄청난 고성능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AI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이게 아마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뭔가 시키는 걸 해주는 AI인데 이 AI가 이제 AGI라는 컨셉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네. 정도의 AI 모델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엄청난 고성능의 GPU가 또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ASI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을 뛰어넘는 AI도 뭐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쪽은 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것들 할 때는 TPU가 필요하지만 네. 또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변화가 생길 때는 또 GPU가 많은 혁신을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기 전에 네. 전무님께 또 먼 미래 추상적인 질문 네네. 언젠가는 AI 관련된 플랫폼 역할도 주도권은 누군가는 잡아야 될 거란 말이죠. 네네. 플랫폼 역할은 누가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2008, 90년에 그 플랫폼 역할을 했던 게 안드로이드 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구글이 있었고, 네. 그죠? 그리고 iOS 쪽은 애플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구간일 것 같아요. 비슷한 모습일 텐데 아직은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오픈 AI 진영이 있고 구글 진영이 있고 네. 또 메타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아마존도 하려고 있고 테슬라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볼 때는 오픈 AI하고 구글 진영이 일단 가장 좀 획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AI 에이전트들이 다 성능이 다 다른 그 부분에서 되게 잘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섣불리 어디가 더 낫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다. 다만 그 중에 많은 회사 중에 한 2개 정도가 이제 메인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거 평가 한 번만 해주세요. 한간에서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에 가장 느리고 소극적이고 투자 안 하는 데가 애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애플이 여기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플랫포머가 될 거야. 우리 기계 쓰면서 그 생태계 안에서 놀 테니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어. 라고 누군가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좀 일리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애플은 사실 스마트폰 이런 기기에서 네. 많은 부분에서 밸류를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AI의 상당 부분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서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그렇죠. 서버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플보다는 엔비디아가 거기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엔비디아는 또 반대로 스마트폰 시대에는 힘을 못 썼어요. 네. 그 당시 엔비디아가 테그라라고 네. AP를 만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퀄컴이 그때는 되게 셌고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또 거기서 강자로 갔고 삼성이 또 거기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테크 팀에서 한번 저희 쪽 팀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게 수요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컴퓨팅이 집중화됐던 때가 있었고 메인 프레임으로 그게 또 PC로 갔었고 그게 다시 이제
다시 서버로 갔었고 네. 모바일로 갔었고 지금 다시 서버로 온 거거든요. 다시 또 이제 엣지 단으로 갈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언데바이스 AI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피지컬 AI가 있을 거고 그 시대에는 또 아마 애플이 지금 갈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다음에 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은 아마 엣지 단 언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AI 모델의 최적화 강화하는 쪽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를 갈고 있겠죠 지금. 네, 그러겠죠.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서의 성능 최적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엣지 단에서 AI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되면 애플과 테슬라 얘기를 더 자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네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예. 누가 이 길을 더 많이 선점하고 비중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한번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마진이 살짝 떨어질 것 같거나 네. 채권 발행 계획이 있거나 네. 투자 계획이 있다면 일단 불안해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어야 될 때인지 그래서 소나기를 굳이 맞을 필요 있냐 좀 그치면 지금보다 살짝 비쌀지언정 난 그때 사겠다 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가 그야말로 저가 매수 기회인 건지 저가라고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각자 처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바닥을 잘 못 잡겠다. 네. 이런 분들은 뭐 지금부터 분할해서 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거 말고 내가 멀티플 좀 많이 보고 시점을 보겠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 또 내년 상반기 정도가 제가 보기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뭐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또 아마 다시 펀더멘털을 많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도가. 그러면 다시 또 멀티플이 싸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런 방법으로 또 저희가 접근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무님 주변에도 보면 네. 개인 투자자가 멀티플이나 밸류 생각하면 네. 계속 못 사는 현상들 보지 않으세요?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근데 그게 마음이 그렇죠. 편해요, 사실.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걸 정확히 이제 내가 로직을 갖고 사는 방법도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산업이 좋을 때는 항상 네. 비싸 보여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영원히 떨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못 사게 딱 되더라고요. 정해가지고 얼마씩 딱 해가지고 나는 보름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네. 마음 잡고 그냥 넣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아예 진짜 월급날처럼 날짜도 정해두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강제성을 좀 두기 위해서 네네. 설사 그날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게 이득일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멀티플이든 밸류든 이것을 세세하게 측정하려고 그래서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지금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분할 매수할 건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속도는 많이 급등했을 때에 비해서는 슬로우해진 상황인데 하다 보니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들이 이 빅2 종목을 파는데 또 일부 소부장 종목들은 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볼 게 아니라 소부장 쪽으로의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대형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포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한 70% 이상 채우고 네. 나머지 한 30%를 소부장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변동성이 아무래도 소부장은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소부장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타이밍으로 보면 소부장은 내년도 한 2, 3분기 정도에 보면 좋지 않을까. 2분기. 왜냐하면 이제 내년 연말 또 내년 상반기가 이제 그 투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쪽 네. 갭 투자가 이제 2분기부터 나오면 그게 아마 구두로 하는 이제 오더가 아마 26년 하반기 말 27년 상반기 연초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한 6개월 선행해서 본다면 한 내년 2, 3분기에 장비주를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펀더멘털 메모리 업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숫자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 대형주를 사고 한 내년 2, 3분기 정도에
소부장을 좀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깜빡하고 그거 조사를 못해서 왔는데 네. 시티그룹에서는 네. 원래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냥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이제 목표 주가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네. 국내에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 100만 원도 나왔거든요. 네. 시티에서는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아, 저희는 좀 소심하게 83만 원 갖고 있습니다. 얼마요? 83만 원. 아, 예. 83만 원. 예, 예. 아, 그러면 뭐 100만 원만큼은 아니니까요. 네. 아니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70만 원대면 되게 보수적인 거고 보통 지금 평균이 90만 원 초중반에 수렴을 하더라고요. 80만 원대면 예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때보다는 약간 좀 타이트해졌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뭐 그만큼 숫자가 올라와서 이제 멀티플이 올라온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어닝 실체가 올라오고 내는 숫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TP가 올라가는 현상도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약간 뭐 격세지감은 좀 그런데 뭐 9월 달에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올리게 되겠더라고요. 예, 9월 달에 사실 저희가 숫자 진짜 많이 올렸는데 그때 진짜 많이 올리셔서 예. 화제가 많이 네,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9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삼성 하이닉스를 9월 8일 날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때 이제 출원 쪽 수요가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쪽에 그때 좀 세게 올렸는데 지금 뭐 이제 방향성 계속 가고 있어서 저희가 네. 계속 멀티플 올려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하이닉스가 막 100만 원 찍고 평균이 90만 원 초중반 막 이렇게 목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사에 뭐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설레발 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평시였다만 했을 텐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실적 컨센 그러니까 이런 가이던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고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직접 분석을 하시는 멀티플을 네네. 주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 싶어요. 당연히 의심하시고 보셔야죠. 뭐 여러 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회사들 다양한 뷰들이 있으니까요. 예. 만약에 똑같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증권사별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마다 다 로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메이크 센스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다 사람이니까 의견이라는 게 100%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몇 개를 좀 보시면 그래도 흐름이 나와요. 여러 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거기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좋으면 그렇죠. 좋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네. 또 나쁘면 나쁘다고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완전 다른 뷰를 가진 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맞다 트레이더가 아니라 이거를 보고 내가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좀 약간 중간자 입장에서 보시면서 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통적인 건 SK하이닉스는 HBM4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네. 이것만 적용을 해도 둘이 합쳐서 내년에 영업이익 200조 그렇죠. 나온다는 건데 CT에서도 한 그 정도 적고 계세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와. 저희가 삼성전자를 115조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커머디티, 그러니까 즉 범용 메모리가 네. 저희가 볼 때 4분기에 거의 서버 딜링 가격이 261불에서 450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64GB 메인 제품인데 예. 걔가 그 제품의 가격이 한 70% 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크죠 숫자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믿기가 어려운 가격까지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불과 2, 3개월 만에 영업이익 컨센 한 3, 40%가 올라가고 올라버렸으니 있죠,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반도체 지금 현재 한 26년 보고 있거든요. 예. 26년 보고 있는데 2001년, 7년에 아까 2001년부터 2007년 낸드 불사이클 때 비슷한 그림이 보였는데 그때도 사실은 주가 흐름을 봤더니
그냥 일직선으로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을심에서 빠지고요. 네. 그랬다가 너무 많이 빠져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는 네네. 그 안에서도 사실 순환매도 돌고 여전히 쇼티지인 기판 쪽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신호들이나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부장 쪽에서 그 전문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투자 유망하고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밸류체인 중에 단계나 아니면 뭐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사실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앞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것처럼 같이 빠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하반기 말 그리고 27년 투자가 되게 세고요. 그리고 28년에도 또 삼성전자 P5가 또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 울트라를 27년 내놓을 때 HBM4E가 1024GB, 그러니까 한 1TB니까 기존 내년에 나오는 루빈보다 한 3배 용량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HBM 캐파도 3배 이상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전공정 장비 업체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는 뭐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저는 좋아 보이고 뭐 기타 이제 원익 IPS나 테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수준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 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 숫자들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스트가 늘어나요. 이 HBM이 IO가 지금 1024개인데 이게 2048개로 늘어납니다. HM4부터 내년에 나오는 제품이 HM4인데 이 핀이 이제 2배가 느는 거죠. 그리고 4E가 되면 또 이 주변에 더미로 나오는 핀들도 많이 나와서 테스트 수요가 올라올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뭐 테스트 소켓들 이런 회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쪽 방향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테스트 장비도 계속 네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업그레이드 상황이잖아요. 되고 아마 계측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측 쪽도 아마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들도 되게 중요할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놨던 거 다시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새로 사야 되고. 또 새로 사야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그 수요가 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그쵸. 많이 하던데. 그리고 이제 제품이 다양화돼요 지금 사실. 이거 그쵸. HBM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 내년에 LPDDR6라고 모바일향도 많이 이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또 예. 그 핀이 늘어나는 그런 HBM처럼 그 밴드위스를 넓히는 제품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제품 다양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라면 네. 바로 잡아 주십시오. 네네. 에이지 기반의 칩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시장이 커지면 테스트 장비 업체한테도 좀 좋은 거죠. 더 좋은 그럼 기회가 되지 왜냐면 않을까? 더 다른 제품들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테스트 장비를 새로 개발해서 그걸 사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어. 예. 그래서 그런 여기 것들도 시장도 이제 같이 커지겠네요. 같이 커지겠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게 내년 하반기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공정전환 투자는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원시 공정을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예. P4에다가 HBM4를 내년에 양산 램프업을 하면서 저희가 본 건 한 올해 한 20개에서 150개까지 올릴 거고요. 네. 그 중에 한 80개 정도는 70개 정도는 신규 캐파가 들어가요. 거기에 내년에 HBM4 이제 루빈 향으로 들어가는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램프업을 할 겁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에서 장비 수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윤테크도 좋게 보는 이유가 ALD 장비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혜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M15X 라인에 원비 공정을 또 램프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HM4 때문에 늘릴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정들을 이제 원지에서 C로 1A, 1B를 1A를 1C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 전환도 수요가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 올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가 올라올 거고요. 근데 더 큰 거는 내년 말에 이제 신규 라인이 지어질 때는 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좀 크겠죠. 예. 근데 숫자는 아마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아마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게 그 기대감뿐만보다는 이제 업황 올라오니까 같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아마 3분기 숫자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빠졌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주식, AI 주식들이 빠지니까 같이 좀 동반해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 실적은 내년 말에 본격적으로 더 많이 찍히고 할 텐데 그거 확인하면 주가는 내후년 이미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소부장 쪽으로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갖고는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가 오히려 매수 적기일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내년 상반기가 매수 적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 장비주나 뭐 주가들은 사실 6개월에서 1년 선행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 네. 사야 될 종목들은 많은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뉴스는 계속 너무 빠지고 많고. 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기회가, 조정이고, 예, 될 오히려 수 제가 있겠네요. 보기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사서 바이인 홀드 할 거면 네. 좀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쵸.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더 빠지면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2, 3분 네. 정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건 약간 좀 이슈에서 좀 흘러가긴 한 건데 네. 중일 관계에 대한 악화가 있다 보니까 특히 소부장 업체에 대한 반사이익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반사이익이 주가에까지 막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안은 우리 국내 소부장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뭐 혹자들은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전문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는 거 사실 계세요? 몇 년 전에 한번 소부장이 한번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게 이제 일본에서 소재 그때 이제 수출 규제 수출 했을 규제를 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지금 저희는 파급 효과를 주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나라가 그런 문제에서 분쟁이 나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장비 소재 업체들이 좀 반사 수혜를 좀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부적으로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수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의 어떤 생태계를 강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니즈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국이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반도체의 그 어떤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자기네가 자국화하자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전히 글로벌리 저희가 서로 이게 연관되지만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적으로 야 쟤네 싸우니까 우리는 어부질이야 뭐 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사이익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단순하게 하기에는 지금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맞습니다. 예. 자급하려는 움직임들도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수에는 좀 덜 하겠지만 일단 이 뉴스에 대해서는 굳이 막 부정보다는 그래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반사이익은 있겠다. 이것도 뉴스가 또 어떻게 내년까지 흘러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반도체나 AI 기업들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문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시간이 꽉 찼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이세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